한국이 13조 원을 내라고요? 그 순간 백악관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워싱턴의 베테랑 기자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마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30년 전 DMZ에서 목숨을 걸었던 미 해병대 장교인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다. 과연 그날 미국과 한국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30년 넘게 군사 외교 분야를 다루고 있는 칼럼니스트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해병대 소령으로 복무할 때 주한미군으로 파견되어 DMZ 인근에서 합동작전을 경험했죠. 그때의 경험 때문에 한미동맹 문제는 저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2월 중순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에 앉아있던 저는 평상시와 다른 무거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서더니 준비된 원고를 제쳐두고 즉석에서 이런 말을 던졌어요.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내는 돈은 터무니없이 적어. 최소한 13조 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주한미군 문제도 이제 다시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 순간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CNN의 제니 리 기자가 급하게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더군요. 마이클, 13조 원이면 달러로 얼마야? 약 100억 달러 넘어. 현재 분담금의 거의 10배지. 저는 즉시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4천억 원 정도인데 갑자기 10배가 넘는 돈을 요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주한미군 제논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는 얘기였어요. 70년 한미동맹의 근본 구조를 건드리는 발언이었죠.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속보 알림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서둘러 사무실로 향하면서 제니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다르다. 이건 협상용 엄포가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저 표정 봤어? 진심이었다고. 그날 저녁 워싱턴의 한국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급 전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출신 동료 리처드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아.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글쎄, 예전 같으면 즉각 반박했을 텐데. 모두가 같은 궁금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번엔 정말 동맹이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저는 문득 30년 전 DMZ 근처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한국군 장교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특히 박영호 대령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북한군과의 접촉 상황에서 위험한 순간 제 목숨을 구해준 분이었거든요. 박 대령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당시 박 대령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브라운, 진짜 강한 나라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을 때만 침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돈을 더 내라는 압박이 아니라 한미동맹 자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뉴스를 보고 있더군요. 여보, 한국 뉴스에서 난리가 났던데. 응, 이번엔 좀 심각해 보여.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 집 서재에는 30년 전 한국에서 가져온 태극기가 걸려 있거든요. 그때 박영호 대령이 작별 선물로 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13조 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적 의미,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말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빠르게 해명하거나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까지 한국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서 설명했을 텐데 말이죠. 이 침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저는 궁금해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안보 구도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한국 언론 보도를 확인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예상대로라면 벌써 한국 외교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제니리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마이클, 한국 반응 확인했어? 그게 문제야. 아직 아무 말이 없어. 정말? 평소 같으면 벌써 해명 브리핑했을 텐데. 저는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다시 새로 고침했습니다. 여전히 어제 일정한 보도자료만 올라와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제가 30년간 한미 관계를 지켜보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죠. 오전 9시 국방부 출신 동료 리처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펜타곤 쪽에서도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보통이면 비공개 채널로라도 입장을 전달했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리처드의 분석이었어요. 저는 문득 30년 전 박영호 대령의 말이 떠올랐죠. 위기 상황에서 그가 늘 강조했던 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한국계 미국인 싱크탱크 연구원 김재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상황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분석했어요. 과거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즉각 반응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준비된 대응 전략이 있을 거라는 게 김 박사의 견해였어요. 감정적 반응 대신 계산된 침묵을 선택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경 드디어 한국 외교부에서 첫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기존 합의에 따라 안정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니가 이 보도자료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뭐야? 13조 원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잖아. 그게 포인트야.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지. 저녁 7시 제가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호 전 대령이었어요. 이제는 예비역 준장으로 명예 진급하셨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멘토였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저는 솔직히 한국의 침묵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즉각 해명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 장군님은 30년 전 제게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고 되물었어요. 준비된 나라만이 침묵할 수 있다고 하셨죠. 맞아. 지금 한국은 바로 그 상태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거지. 박 장군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선택한 침묵은 당황이나 무대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었던 거죠. 다음 수순이 뭘지 물어보니 기다려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요구받는 나라가 아니야. 함께 논의하는 파트너가 되려고 하고 있어. 그날 밤 워싱턴의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침묵이 최대 화제였습니다. 백악관 NSC의 로버트 헤일 국장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과거 한국의 대응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헤일 국장은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게 한국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예측 가능했던 기존의 반응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서 워싱턴을 당황시키는 건 말입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전략적 침묵이 과연 워싱턴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새로운 형태의 동맹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사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새로운 모습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감정과 추측 대신 차가운 숫자와 사실로 이 문제를 파헤쳐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제니리와 함께 워싱턴 시내 국립도서관에서 만나 본격적인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마이클, 우선 13조 원부터 정확히 계산해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제니가 노트북을 열어 최신 환율을 확인했어요. 2025년 2월 기준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300원 정도였습니다. 13조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정확히 100억 달러였죠. 다음으로 우리는 현재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조사했어요.
공개된 자료를 뒤져보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이 지불하는 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조 4,700억 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13조 원은 현재 분담금의 거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료를 파고들었어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적 변화, 주한미군 규모의 변천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오후 3시경 제니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트럼프가 말한 주한미군 규모도 틀렸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8,500명인데 어제 브리핑에서는 3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기본적인 숫자도 틀렸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더 정확한 자료를 찾기 위해 국방부 공개 문서들을 뒤져봤습니다. 저녁 6시 드디어 우리가 찾던 결정적인 자료를 발견했어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들어있었죠. 주한미군 전체 운영 비용이 연간 45억 달러라고 나와 있었어요. 한국이 현재 내는 돈이 전체 비용의 몇 %인지 계산해봤습니다. 계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지불하는 1조 4,700억 원은 달러로 약 11억 달러였고 이는 전체 주한미군 운영비의 약 24%에 해당했어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기사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숫자로 보는 13조 원의 진실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논쟁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로 승부하자는 전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워싱턴의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시한 구체적인 숫자들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어제 발표된 숫자들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명백히 우리 기사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국방부 출신 동료 리처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 기사 때문에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숫자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28,500명 숫자는 정말 정확했다면서 당황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맞서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 4시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견한 내용인데 한국이 실제로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추가로 여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지 건설비, 토지 제공 비용, 각종 지원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훨씬 더 컸어요. 제니가 계산해보니까 연간 약 3조 원 정도 되더군요.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이미 트럼프 요구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발견을 추가 기사로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숨겨진 3조 원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호 장군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군님, 저희가 조사한 숫자들 어떻게 보세요? 훌륭한 작업이야, 브라운. 바로 이런 접근이 필요했어. 감정 대신 사실로 말하는 건 말이지. 박 장군님은 만족스러워 하시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야. 숫자가 명확해지면 다음은 논리와 명분의 싸움이 되거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제시한 팩트들이 과연 이 복잡한 상황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양쪽 모두 구체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침묵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감정과 추측 대신 차가운 숫자와 사실로 이 문제를 파헤쳐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제니 리와 함께 워싱턴 시내 국립도서관에서 만나 본격적인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마이클, 우선 13조 원부터 정확히 계산해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제니가 노트북을 열어 최신 환율을 확인했어요. 2025년 2월 기준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300원 정도였습니다. 13조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정확히 100억 달러였죠. 다음으로 우리는 현재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조사했어요.
공개된 자료를 뒤져보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이 지불하는 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1조 1,833억 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13조 원은 현재 분담금의 거의 11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료를 파고들었어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적 변화, 주한미군 규모의 변천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오후 3시경 제니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트럼프가 말한 주한미군 규모도 틀렸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8,500명인데 어제 브리핑에서는 3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기본적인 숫자도 틀렸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더 정확한 자료를 찾기 위해 국방부 공개 문서들을 뒤져봤습니다. 저녁 6시 드디어 우리가 찾던 결정적인 자료를 발견했어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들어있었죠. 주한미군 전체 운영 비용이 연간 45억 달러라고 나와 있었어요. 한국이 현재 내는 돈이 전체 비용의 몇 %인지 계산해봤습니다. 계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지불하는 1조 1,833억 원은 달러로 약 9억 달러였고 이는 전체 주한미군 운영비의 약 20%에 해당했어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기사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숫자로 보는 13조 원의 진실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논쟁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로 승부하자는 전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워싱턴의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시한 구체적인 숫자들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어제 발표된 숫자들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명백히 우리 기사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국방부 출신 동료 리처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 기사 때문에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숫자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28,500명 숫자는 정말 정확했다면서 당황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맞서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 4시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견한 내용인데 한국이 실제로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추가로 여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지 건설비, 토지 제공 비용, 각종 지원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훨씬 더 컸어요. 제니가 계산해보니까 연간 약 3조 원 정도 되더군요.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이미 트럼프 요구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발견을 추가 기사로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숨겨진 3조 원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호 장군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군님, 저희가 조사한 숫자들 어떻게 보세요? 훌륭한 작업이야, 브라운. 바로 이런 접근이 필요했어. 감정 대신 사실로 말하는 건 말이지. 박 장군님은 만족스러워 하시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야. 숫자가 명확해지면 다음은 논리와 명분의 싸움이 되거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제시한 팩트들이 과연 이 복잡한 상황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양쪽 모두 구체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팩트체크 기사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비공개 회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번엔 한국이 공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주한미군 비용 구조의 의문 제기였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놀라웠죠.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였어요. 주한미군 유지비는 누가 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더 낼 이유는 구조적으로 설득력 있는가? 저는 즉시 이 발언의 함의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13조 원 요구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뒤집어버린 거였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명분의 문제로 프레임을 바꾼 겁니다. 제니가 흥미롭게 분석했어요. 마이클, 이건 정말 똑똑한 전략이네요. 감정적 대응 대신 논리적 질문으로 맞선 거잖아요. 맞아. 이제 미국이 답해야 할 차례가 됐어.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급히 소집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거였죠. 브리핑 담당자는 명백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적절한 비용 분담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국이 제기한 구조적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정말 한국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위한 것인지 말이죠. 점심시간에 국방부 출신 동료 리처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펜타곤에서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기한 질문들이 너무 예리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거였어요.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인지 한국 방어를 위한 전력인지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만약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면 왜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박영호 장군님이 30년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감정이 아니라 명분으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내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이 성명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방적인 요구라는 표현이었어요.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13조 원 요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였습니다. 오후 4시 싱크탱크 연구원 김재호 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략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어요. 과거엔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이 해명하는 구조였는데 이번엔 한국이 질문하고 미국이 답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한국이 얼마나 낼 것인가가 아니라 왜 한국이 더 내야 하는가가 핵심 질문이 된 거죠. 저녁 7시 박영호 장군님과 통화했습니다. 장군님, 한국의 이번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완벽해. 이제는 명분의 전쟁으로 바꿔놓은 거야. 미국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곤란해질 상황이지. 그럼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처음엔 당황할 거야. 하지만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어. 이번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거든. 그날 밤 워싱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요구받는 나라에서 질문하는 나라로 변화한 한국의 모습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이 전략적 전환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양국 관계는 예전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프레임 전환 작전이 성공을 거둔 지 이틀 후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워싱턴에서 30년간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오전 10시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브리핑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브리핑은 뭔가 다를 것 같았죠. 제니와 함께 사무실에서 한국 외교부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연단에 올라서더니 준비된 원고를 꺼내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재협상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저와 제니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대변인이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어요. 현행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25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SMA 재협상은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이고 단호한 거절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과거 한국 외교부의 완곡한 표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니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마이클, 이건 완전한 거절 아닌가요? 협상 자체를 거부한 거잖아요. 맞아.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현이야.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워싱턴의 각종 매체들이 이 소식을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어 리젝츠 US 디맨드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언론에 실렸어요. 오전 11시 30분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 로버트 헤이를 중심으로 한 긴급 대책 회의였죠. 점심시간에 국방부 출신 동료 리처드가 전화를 걸어왔죠. 이번엔 정말 예상 못한 전개라면서 펜타곤에서도 당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였어요. 보통이면 협상 테이블에라도 앉으려고 하는데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는 게 충격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상황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국이 보여준 이런 태도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새로운 협상 원칙을 제시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악관 NSC의 로버트 헤일 국장이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헤일 국장의 이런 발언이 워싱턴 정가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오후 4시 싱크탱크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었어요. 저도 참석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보여준 태도가 동맹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였죠. 다른 전문가는 더욱 직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줄 몰랐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녁 7시 박영호 장군님과 통화했습니다. 오늘 한국 외교부 발표를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니 완벽한 타이밍이었다고 평가하시더군요. 프레임 전환 이후 바로 명확한 선을 그어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 반응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미국은 한국이 항상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테이블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였죠. 박 장군님은 이어서 중요한 통찰을 해주셨어요. 브라운, 이제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거야. 미국이 한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날 밤 워싱턴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존의 예측과 분석들이 모두 틀렸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두 문장의 거절이 가져온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동맹 관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이었어요. 침묵에서 시작해 팩트 제시, 프레임 전환, 그리고 마지막에 명확한 거절까지.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 쪽으로 넘어갔고 한국은 여유를 갖고 미국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단호한 거절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실린 기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일본, 미국 요구의 전면 수용 자세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일본이 미국의 각종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제니와 함께 기사를 자세히 분석해봤어요. 일본이 수용한 항목들이 상당했습니다. 방위비 대폭 인상,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그리고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까지 말이죠. 마이클,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네요. 한국과는 정반대잖아요. 맞아. 일본은 전통적인 협력적 대응 방식을 선택한 거야. 오전 11시 도쿄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총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일미동맹 강화를 위해 우리는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위한 합리적 조정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한국의 접근법과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꼈어요. 한국이 왜 우리가 더 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면 일본은 어떻게 하면 더 협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일본 전문가인 동료 스티브와 만났어요. 그는 일본의 대응을 전형적인 일본식 접근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실용적 해결책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 국내 반응은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농업 개방 부분에서 말이죠. 오후 2시경 더욱 자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수용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된 거예요. 방위비는 연간 20% 인상, 쌀과 소고기 관세는 단계적 철폐, 그리고 반도체 기술 공유 확대까지. 상당히 포괄적인 양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 여론은 복잡했어요. NHK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국민들의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찬성 45%, 반대 38%, 유보 17%였어요. 오후 4시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에서 특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일본 대사의 설명을 들어봤어요. 동맹의 가치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단기적 어려움보다는 장기적 관계를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브리핑 후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가 한국과 일본의 대조적인 모습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 기자는 한국은 싸우고 일본은 협력한다며 완전히 다른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녁 6시 박영호 장군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일본의 대응을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니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해왔다는 거였어요.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니 단기적으론 일본이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방식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거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박 장군님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편의와 원칙의 차이라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30년 전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봤어요. 당시 한국도 지금의 일본처럼 미국의 요구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보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용적 자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단호한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 외교부도 묘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원칙에 따라 외교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표현이었지만 속뜻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이 상황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과 일본의 대조적인 모습이 워싱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동북아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워싱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일부는 일본의 협력적 자세를 높게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한국의 원칙적 접근법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비공개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편하지만 예측 가능하고 한국은 어렵지만 흥미롭다. 이 말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나라가 선택한 서로 다른 길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대조적인 모습이 화제가 된 지 사흘 후 저는 워싱턴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접한 자료 중 가장 혁신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날 오후 워싱턴 시내 윌슨 센터에서 열린 군사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행사였지만 최근 상황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포럼이 끝난 후 제니와 함께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국 국방부 출신으로 현재 워싱턴 연구소에서 일하는 김민수 박사가 다가왔어요. 최근 기사들을 잘 읽고 있다면서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니와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김 박사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연구소 내 보안이 철저한 회의실이었어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비공개 안보 자문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라고 했어요. 제목이 한미 상생 안보 모델 상호이익 기반의 협력 구조안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총 4개의 핵심 제안을 담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연합 운용형 무기 패키지였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를 미군 표준과 완전히 호환시켜서 공동 운용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차세대 연합 기술 동맹이었어요. 반도체, AI 칩, 5G와 6G 기술을 묶어서 포괄적인 기술 협력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략 거점 방어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였습니다. 평택, 오산, 군산 등 주요 기지의 방어시설과 지휘체계를 현대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번째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연합지휘정보통합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ICT 기술과 미군의 전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결합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제니가 흥미롭게 물어봤습니다. 이 보고서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김 박사는 지난달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최근에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13조 원 발언 이후 양국 전문가들이 대안을 모색하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보고서의 의미를 즉시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안 낸다고 거부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 박사는 이 내용을 기사화해도 된다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1세기형 동맹의 모델이라는 거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니와 함께 보고서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제안이 단순히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연합 무기 패키지의 경우 한국의 K방산 기술과 미국의 첨단 센서를 결합해서 전 세계 시장에 공동 진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용 분담이 아니라 공동 수익 창출 모델이었죠. 차세대 기술 동맹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미국의 설계 기술을 결합해서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독점 한국의 비밀 무기 상생 안보 모델로 정했습니다. 기사에서 저는 이 보고서가 갖는 혁명적 의미를 강조했어요. 과거의 더 내라 요구를 함께 더 큰 이익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바꾸는 공격적 대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나가자마자 워싱턴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펜타곤, 국무부,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이 보고서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11시 국방부 출신 동료 리처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가 보도한 그 보고서 때문에 펜타곤이 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보니 놀라운 반 경계심 반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포괄적인 대안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저녁에 박영호 장군님과 통화했습니다. 오늘 보도한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니 훌륭하다고 평가하셨어요. 바로 이런 게 필요했다면서 돈이 아니라 가치를 논하는 접근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야. 너무 매력적인 내용들이거든. 특히 기술 협력 부분은 미국에게도 절실한 분야야. 그날 밤 저는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거부에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제시한 거였어요. 이제 공은 완전히 미국 쪽으로 넘어갔고 미국은 이 매력적인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미 상생 안보 모델 보고서가 공개된 지 일주일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워싱턴에서 지켜본 외교 사건 중 가장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그날 아침 뉴욕타임즈 일면에 실린 기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한국 모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한국의 협상 전략이 워싱턴의 정책 서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싱크탱크들의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한국 외교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발언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제니와 함께 유엔 포럼 영상을 찾아서 봤어요. 한국 차관이 연단에 올라서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된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명분과 실익으로 답합니다. 21세기 국제관계는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창조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전 박영호 대령이 DMZ에서 했던 말이 이제 유엔 연단에서 전 세계를 향해 선언되고 있었거든요. 오전 11시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주요 외교정책 연구소들이 한국 모델 연구 프로젝트를 동시에 착수했다는 거였어요. 런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한국식 협상의 5단계 모델이라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략적 침묵, 팩트 제시, 프레임 전환, 명확한 거절, 그리고 대안 제시라는 5단계 말이죠.
파리국제관계연구소도 신동맹주의와 한국 사례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기존의 수직적 동맹관계를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국방부 출신 동료 리처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펜타곤 내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예전엔 어떻게 한국을 설득할까요? 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국과 협력할까로 바뀐 거라고 하더군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악관 NSC의 로버트 헤일 국장이 동료들에게 한 말이 워싱턴 정가에 퍼졌다는 거였어요. 이제 동맹의 룰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왔다. 헤일 국장의 이런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미국이 동맹국으로부터 배운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오후 4시 워싱턴의 한 고급 호텔에서 비공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모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이었어요. 저도 초대받아서 참석했습니다. 놀라운 건 참석자 명단이었어요. 유럽, 아시아, 중동의 외교관들과 학자들이 대거 참석한 거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협상 전략을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독일 외교관은 한국이 보여준 것이 단순한 협상 기법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관계 패러다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학자는 더욱 직설적으로 우리 모두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면서 이제는 한국에게서 배울 때라고 말했어요. 저녁 7시 박영호 장군님께 마지막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니 놀랍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하셨어요. 한국이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거라고 했습니다. 30년 전 DMZ에서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 아셨냐고 물어보니 그때는 막연한 희망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준비된 나라는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박 장군님은 이어서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브라운, 이제 한국은 요구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설계하는 나라가 됐어. 그게 진짜 동맹이지. 그날 밤 저는 워싱턴 포토맥 강변을 걸으면서 지난 한 달을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의 13조 원 발언으로 시작된 이 모든 사건이 결국 한국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의 깊이였습니다. 감정적 반응 대신 냉철한 분석을, 방어적 자세 대신 공격적 대안을, 그리고 단순한 거부 대신 창조적 협력 모델을 제시한 거였어요.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3조 원과 주한미군을 둘러싼 이 논쟁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국 모두가 승리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미국은 더 똑똑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를 얻었고 한국은 진정한 대등한 동맹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모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한국에서 박영호 대령에게 생명을 구원받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때 그가 심어준 씨앗이 30년 후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전 세계에 그늘을 드리우게 될 줄은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이야기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